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Q&A로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보철 치료 시 시행하는데 마취도 산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네요. 비보험 치료 시 들어가는 마취는 결론적으로는 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보험을 위해서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간혹 보철 치료라 하더라도 보철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보철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레진이라든지 아말감이라든지 지하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거를 하고 우리가 인레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 제거도 산정이 가능하고 이때는 같이 산정한 마취도 산정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비보험 진료 시면 마취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때는 청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35번 발치 시 전달 마취를 시행하고 42번, 43번 침륜 마취 시행한 경우 둘 다 산정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마취 산정 기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일단 침륜 마취는 3분의 1학당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달 마취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학당 산정이 돼서 이제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이렇게 들어가서 총 전체를 다 하면 4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35번 발치를 했다라고 하고 42번, 43번은 침륜 마취이기 때문에 부위가 일단 다르죠. 30번 때, 40번 때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둘 다 마취가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루에 리도카인 앰플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인데요. 리도카인 앰플은 사실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쓰신 만큼 하나를 쓰면 하나, 10개를 쓰면 10개 가능하실 수가 있겠죠.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환자가 한번 내원했을 때 많은 치료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발치도 이렇게 나눠서 발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발치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치가 많이 들어가면 마취도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10개, 12개, 13개 리도카인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지방에서 환자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역 설명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너무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가 그렇게 앰플을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심평원에서 자료 요청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보험 임플란트 시 임플란트 2단계 시행 후 드레싱을 하러 오셔서 약 처방이 나간 경우는 처방전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임플란트 보험으로 일단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보험 처방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으로 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처방전도 보험으로 발행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청구를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임플란트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서 청구 작업이 들어가죠. 그 외에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와서 체크업을 한다든지 한번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들어가야 되고 2단계만 들어가야 되고 3단계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지금 드레싱을 한번 내원한 김에 처방을 같이 나간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처방은 그래도 보험으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앞선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진찰료 구분 있죠. 그래서 진찰료 구분에 클릭을 하게 되면 틀니 임플란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틀니 임플란트 체크를 하고 처방전만 보험으로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진찰료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 진료를 눌러서 우리가 처방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처방은 그럴 때 사용을 하실 수는 없고요. 반드시 진료 구분해서 임플란트 틀니로 바꿔주시고 처방만 보험으로 나가게끔 해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5번째 질문인데요. 환자분이 처방 나간 날 약을 안 타시고 있으시다가 처방전을 분실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환자분이 처방전을 해서 바로 약을 타가지 않고 처방전을 잃어버린 상황 같은데, 우리가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처방전은 우리가 보면 뭐가 있다라고 했죠?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효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유효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난 경우인지 지나지 않은 경우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처방전을 다시 발행을 해줘야 돼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서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약을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약이 그대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처방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찰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료를 받고 환자분도 거기에 본인 부담금을 또 수납을 해 주셔야 하겠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처방전을 다시 발행을 새로 해줄 수는 없고 기존 처방전을 발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존 처방전을 새로 발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찰료 산정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처방전 교부번호 이런 건 다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처방전에 반드시 처방전 재발행이라는 거를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Q&A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마취라든지 처방전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